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야심찬 그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장에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임되면서 비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설 변호사님, 우리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들으셨나요? 네. 그동안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래도 이제까지 뭐 전 정부 탓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예. 우리가 정말 올해 내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 대통령 연설문에 항상 담겨 있던 레퍼토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빠졌다는 점에서 이념 문제라든지 뭐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네. 어떤 연설 내용과 지금 예산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앞뒤가 좀 다른 면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산모사격이다. 뭐 예. 이재명 대표도 짚었지만은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뭐 다시 따져보더라도 기존에 올해 내내 어떤 광복절부터 들었던 대통령 연설에서 흔히 듣던 얘기들이 많이 빠져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의 변화가 어쨌든 국민들한테도 네.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부러 이런 내용을 좀 흘린 것 같은데 뭐 연설문 초안에는 뭐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내용들도 예. 꽤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 뭐 대통령 지시로 이걸 덜어냈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일부러 사실은 좀 알리는 거거든요. 뭐 약간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전하면서 예.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약간 부풀려서 증거였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문재인 정부 욕 많이 써놓은 연설 비서관이라면은 그 사람한테 좀 혼나야 된다. 예. 약간 좀 이게 엉프리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가지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장치들을 좀 넣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더 뭐 먼저 호명하면서 존중하는 예, 태도를 그랬죠. 보인다든지 뭐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 거의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인사하는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장치들은 좀 잘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사법 뭐랄까요 범죄자다라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약간 상종 안 하겠다라는 예. 태도로 많이 비춰졌었는데 일단은 구속영장 뭐 이번에는 뭐 기각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태도에 있어가지고 반전을 보여주겠다. 뭐 이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사전 환담이라든지 말씀하셨다시피 오고 가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좀 뭐랄까 노루각수 아니면은 누구였죠? 김영민 의원이었나요? 이제는 그만두셔야죠 라고 말했다고 본인의 이제 SNS에 쓰시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안 바뀌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뭐 신사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로텐도 홀에서 피켓 시위는 침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뭐 야당 의원들 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언젠가 우리가 국회에서 정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오거나 국회에 연설하러 왔을 때 양 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럴 때가 언제 올까라는 좀
그렇게 정말 헛된 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네. 상상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그렇더라도 이번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어찌 보면 친묵시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지금 어찌 보면 당연히 야당 인사로 야당 의원으로서는 저는 피켓을 들면서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리치지 않고 그런 부분. 그렇지만은 뭐 저는 김영미 의원 같은 경우는 혼자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마스크 속에서 저는 근데 주변에서 들었다는 얘기는 없으셔서 아, 그 말을 한 예, 걸요? 뭐 독백을 하신 건지 혼잣말을 하신 건지 엄청 모르겠습니다. 낮은 데시벨로 그래요? 네, 아니, 예, 읍조리신 건가요? 대통령은 못 들으시고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시끌벅적한데 들으셨겠습니까? 아. 그냥 이제 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고 이제 SNS에 또 그 강경 그래서 지지자들 잘 보여야 뭐 되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니까요. 예. 다 정치인들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김영민 의원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조린 것이니까 예, 뭐 들으라고 얘기한 것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야당 의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그동안은 뭐 잡범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장관에. 그렇죠. 그런데도 대통령이 웃으면서 계속해서 악수하시고 뭐 이제 예우해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변화라고 봐야 뭐 됩니까? 일단은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지는 뭐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제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이렇게 한 50도, 45도 정도로 인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보면 그냥 국회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바로 앞에 이재명 대표가 서 예.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제 그 사진만. 그렇죠. 예. 그 사진만을 약간 딱 떼서 보면은 마치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아니 뭔 대통령이 이렇게 뭐 범죄자이든 예비 범죄자든 뭐 아무튼 보수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인 사람에게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뻣뻣하게 서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화제가 되고 뭐 어쨌든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나오고 이런 게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다. 특히 예산안 앞두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그래도 보여주는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아 뭐 어쨌든 국회나 뭐 이재명 대표를 존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보여준 거니까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산적한 현안들이 민주당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과의 어떤 간담회 속에서는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노동조합과의 문제, 뭐 학교 폭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급이 저는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민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어떤 좀 그러니까 좀 혁신적인 어떤 것을 내놓는 것이 뭐 국민의당의 지금 혁신을 띄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예. 예, 죄송합니다. 자꾸 당을 아니 바꾸시면 그러니까 안 안철수 됩니다. 대표가 거기 계셔가지고 예. 예. 그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거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겠다. 예. 아니면 그냥 뭐 이거 아직 에타 면제지 에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데 저는 오히려 원한 대로 가겠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어떤 육사에서의 그런 이전 문제 등을 그냥 뭐 백지화하겠다. 라고 저는 했었다면 오히려 예. 정말 더 지금의 국민의힘의 혁신보다 훨씬 더 많은 혁신적인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민심을 받아들이시는구나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좀 그러한 점 등은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상임위원장들 만나신 건 참 잘하셨다라고 보여요. 예.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가장 어찌 보면 전문가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리고 지금 현안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본인이 진행도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자료를 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 게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용산의 참모진들은 다 뭐 좋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혼잣말 많이 하시니까 좀 듣는 것도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상임위원장들 만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대해서도 김진표 의장이 이거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대통령이 매번 오시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총리랑이라도 정례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좀 다른 각도에서는 아 나도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뭔 저런 인간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라도 어쨌든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그 거기 전문위원들도 있고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상임위원장 간 다음에 전체 워딩을 쭉 보면서 어쨌든 제가 봐도 뭐 이런 인간이 상임위원장이 했던 사람들도 물론 도움을 받았겠지만 대통령 만난 자리니까 얼마나 정제된 워딩을 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 상임위원장이라고 해도 공격만 하지 않고 그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수건 사업 같은 것들을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맨날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상임위에서 장관 때리는 것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랑 장관이랑 총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난다고 하면은 국회랑 정부의 소통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이 모임이 오히려 그냥 뭐 야당 대표들이랑 티타임 솔직히 별로 의미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한 칼을 들고 나와서 정중하게 하나를 찔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왜 요새 이슈 메이킹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넘겼는데 상임위원장들 자리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예.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천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이 실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사 문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당장 예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긴축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민생을 강조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상충되는 모습들이 계속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지난번 예산안도 보면은 복지 예산이 늘었어요. 예. 실제로. 실제로 저희가 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은 어쨌든 늡니다. 예. 근데 이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 성에 차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복지 예산이 자연 증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벌리지 않더라도 그냥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감당하기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수가 60조 펑크 난다고 하는데 60조가 어느 수준이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해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반 세수로 걷어들이는 게 한 370, 80조 수준이에요. 그럼 60조 엄청 크죠. 60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안 과정에서 제가 미리 예고편 하잖아요. 민주당은 막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저희 이거 60억 세수 줄어든 거 비교하면 이 정도면 덜 깎은 겁니다. 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진실이긴 합니다. 양쪽 다 입장에서 진실이기는 한 거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약간 좀 지리멸렬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사실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정치 공방만 많이 오갈 거다. 그러니까 그 60조 세수 펑크가 나게끔 한 그 잘못 예를 들어서 계측을 한 예. 저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저는 기재부 총리가 기재부 총리가 문제인 거죠. 이걸 왜 이런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거잖아요. 이제 그 좀 옹호를 하자면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라든지 경기 아니죠. 침체 이런 거는 저는 예상할 그 수 양도소득세라든지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세득의 세수가 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됐으니까. 하지만 법인세에서 세수 손실이 24조예요. 예. 60조 중에서 거의 절반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를 왜 이렇게 낮췄냐 이 말이에요. 예. 법인세를 낮추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낮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법인세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어요. 이제는 좀 걷어들여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세수를 오히려 우리는 낮추고 있죠. 근데 예. 그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소득세라는 이런 게 아니라 법인에서 그것을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24조나 법인세에서 펑크가 났던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법인세를 낮추는 건 정부가 한 것이니까. 그리고 뭐 보수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뭐 진보 정부에서는 그걸 높인다고 하지만은 저도 물론 그냥 마냥 법인에게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 고통을 감내해라. 이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냥 원래 있던 대로만 그냥 유지를 했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낮출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글쎄요. 이게 바른 정책, 경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 변호사님 평소에 좋아합니다만 이거는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법인세를 어떻게 낮춥니까? 법인세는 뭘로 낮추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률로 낮추는데 법률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부는 한 2% 3% 정도 법인세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절충을 해가지고 1% 낮춘 겁니다. 낮췄네요. 예, 25에서 24% 낮췄는데
그때 법인세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누군지 압니까? 누구였죠? 민주당의 김진표 의장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이 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인접하고 있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실제 법인세가 높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세도 법인세 따로 있잖아요. 2.5% 별개로 붙기 때문에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높고 그럼 홍콩이나 이런 데서 이탈하는 회사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법인세 수준으로는 한국이 투자 유치 경쟁력이 너무 낮다. 네. 법인세 낮춰야 된다. 제일 열심히 얘기했던 게 김진표 의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은 뭐 법인세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법인세 인하를 가장 열심히 추진했던 게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때. 네. 그때 당시에 법인세 2% 낮추면서 후보 시절에 우리는 법인세 절대로 안 낮춘다라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유턴 기업 잡든 아니면 외국 기업 유치하든 세금 깎아줘야 그 기업들 와요. 그리고 네. 기업이 오면 뭐가 옵니까? 일자리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인세 24조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에 법인세 인하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럼 24조가 어디서 떨어졌느냐면 법인들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1% 안 깎아줬어도요 24조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률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막 세수 부족이 모든 게 다 법인세 1% 낮춰졌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몰아가는데 네. 사실이랑 완전히 다르다. 예. 그거는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예. 그 예산안 문제가 어쨌든 지금도 뜨거운데 12월 2일이잖아요. 법정 시한이. 네. 어떻게 맞출 수는 있을까요? 아, 지켜진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오히려 12월 31일 뭐 이때도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갑자기 좀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 예.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예산안에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가예산이나 아니면 뭐 준예산 사태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더라도 민주당으로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끝까지 뭐 반대하는 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예산이 빨리 끝나야지 총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올해를 넘겨버리면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뭐 지금 총선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의회에서 아니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 야당의 뭐 국회의원 뭐 지역에 이거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폭탄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R&D 예산에 이제 문제가 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달라는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하시잖아요. R&D 투자하겠다고. 근데 왜 R&D 예산을 깎냐.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예산안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예. 준예산 사태 무조건 등장한다. 1월 무조건 넘길 거라고 봅니다. 1월을 네, 넘긴다고요? 저는 무조건 1월 넘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당 쪽 내지는 대통령실의 핵심 전략가라면 이번에 굳이 일찍 통과시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국정을 세게 발목 잡는다라는 거를 총선 전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도 쉽게 양보 못할 예.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개별 의원부터 그렇습니다. 개별 의원들부터 총선 앞두고 우리가 내 지역에 이거 뭔가 예산 예산 가져왔다라고 챙겨줘야지. 해야 되는 마지막 찬스인데다가 근데 그런 와중에 전체 세수는 60조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이거 못 해주겠다는 것도 말이 되고 의원들도 지금 절박해요.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두 개 핵심 테마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지역 화폐라든지 그런 거 우리도 쉽게 밀릴 수 없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 체제 힘이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삿바 싸움이 다각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예. 정부의 실무자들은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예. 여당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야당이 발목 잡는 거 나쁘지 않은데? 예. 그래서 되게 이상한 욕망들이 뒤섞여가지고 저는 1월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야당의 전략가라면 차라리 여당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 못하게끔 깔끔하게 패키징 딱 해가지고 싹 타서 빨리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야당 내부가 그렇게 통일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천하람 위원장의 이런 예측에 지금 중앙정부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연말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